네, 바야흐로 미국의 영주권 장사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내용의 그 행정명령 서명식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서명식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주권을 갖고 다른 말로는 뭐 그린카드라고 하잖아요. 그린카드. 그 말에 이제 빗대어서 결국은 골드카드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다. 영주권, 즉 그린카드가 우리에게는 지금 있기는 한데 이것은 그린카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골드카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드카드에 약 500만 달러 의 가격을 우리는 책정할 것이다 라고 가격까지 명시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가 약 2주 후부터 판매될 것이다 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법안 EB5가 있잖아요. 그 법안도 이제 폐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EB5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 뭐 특정 그 인원수를 그 하이어하면 그러니까 인력을 창출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면 그 사장님 그 오너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이제 영주권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EB5라고. 그걸 이제 난센스다. 라고 이제 비난하고 우리가 너무 싼 값으로 그렇게 그린카드를 발매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싼 값으로 그렇게 난센스적으로 그 그린카드를 주는 영주권을 주는 EB5는 폐지하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하겠다. 그 액수는 500만 달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골드카드를 약 100만 장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00만 명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500만 달러씩 받고 이거 한 100만 장 정도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5천억 달러 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100만 장 아니라 아니 우리는 1000만 장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5조 달러. 어마어마한 액수죠. 5조 원이 아니고 5조 달러. 자, 투자 이민, 즉 EB5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인의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건데 지역에 따라서 요거 좀 다릅니다. 뭐 좀 시골 지역에서 그렇게 창출하는 사람들은 뭐 한 3, 40만 불 정도로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뭐 뉴욕이나 특히 뭐 LA 뭐 이런 데 갖고는 그거 갖고는 택도 없고 보통 한 8, 90만 불 많으면 한 100만 불 정도 투자해야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그런 일자리를 뭐 몇 개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뭐 2, 30만 불이든 뭐 100만 불이든 액수를 떠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이제 그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게 EB5인데 영주권 그렇게 해서 안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말한 EB5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라는 것이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요. 지난 2022년에 연방의회에서 재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되어 있는 그 어떤 법안이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깜짝 놀라면서 지금 뭐 찬반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역시 트럼프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사게 해주는 데는 역시 트럼프만한 사람이 없어라고 찬성하는 사람도 물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반대라기보다는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아니면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예로 이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뼈 있는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자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 질문했느냐.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악명이 높은 러시아 재벌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다.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500만 달러를 낼 돈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올리가르히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발표된 정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라는 단어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설명을 드린다면 러시아의 올리가르히, 여기 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좀 외워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단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의 올리가르히.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에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잖아요. 거기가 그 상황 속에서 권력과 결탁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소위 권력형 신흥 재벌들을 의미합니다. 뭐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 말하는 게 이제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권력형 신흥 재벌을 말하는 것을 올리가르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일반 명사입니다. 이 올리가르히의 특징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련 붕괴 후 경제 자유화의 수혜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 보리스 옐친 대통령 시절에 국가 소유 기업이 헐값에 민영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가들이 거대한 국영 자산을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헐값에 사들이면서 막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자, 두 번째, 푸틴 현 정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푸틴이 2000년도에 그때 이제 대통령 했었죠. 이번에 이제 다시 하는 건데 2000년 그 집권 후에 이 올리가르히들을 통제하기 시작했고요.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충성하는 올리가르히들에게는 막대한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주었었고, 그렇지 않은 올리가르히들에게는 추방을 하거나 체포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멀쩡한 올리가르히들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일단 그렇기 위해서는 푸틴과 어떤 형태로든 밀착, 즉 정경유착을 긴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 푸틴과 가까운 일부 올리가르히들은 여전히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 세 번째. 주요 산업, 즉 러시아의 주요 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금속, 금융 그리고 미디어 산업의 주요 주주들이 보면 대부분 이 올리가르히들입니다. 자, 네 번째, 서방의 제재 대상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아무리 권력하고 밀착하고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을지 모르지만 서방에서는 제재 대상입니다. 자,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서방 국가들이 이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서 자산 동결이라든지 무슨 여행 금지 등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표적인 올리가르히를 보면요, 로만 아브라모비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모비치라는 사람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의 그 프리미어리그 축구단, 한국은 뭐냐 프로축구를 K리그 부르죠. 그러다시피 이제 영국에서는 프로축구 리그를 프리미어리그라고 합니다. 그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단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구단 중에 하나죠. 첼시. 그 첼시 FC의 전 구단주가 이 로만 아브라모비치입니다. 석유, 철강 산업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올리가르히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브라모비치입니다. 자, 그리고 블라디미르 포타닌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러시아 최대 광물 업체인 노릴스크 니켈이라는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러시아 최고 부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자, 그리고 미하일 프로호로프, 이름이 좀 어려워요. 미하일 프로호로프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지금 이름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제 그렇구나만 알면 됩니다. 이 사람은 역시 이제 광물 사업가고요. 미국의 프로농구 구단 브루클린 네츠의 전 구단주였습니다. 자, 이들은 러시아 경제뿐만이 아니라 국제 금융 및 스포츠, 예술, 부동산 시장 등에도 아주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해외 자산이 압류되는 등의 제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제재를 가하는 이 올리가르히들에 대해서 제재가 아니라 미국의 영주권을 팔겠다라는 데에 대해서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뼈 있는 질문을 던진 게 그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에게도 미국 영주권을 500만 불 내면 팔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질문을 그래서 던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올리가르히란 한국말로 표현하면 신흥 소수 재벌 또는 러시아의 권력형 재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미국 영주권을 팔겠다라는 정책 설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이제 시작될 텐데요. 찬성은 당연히 미국의 경제적인 이득을 뭐 말하면서 찬성을 하는 것일 거고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지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반대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일부 올리가르히는요, 푸틴 정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제 미국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 내 활동이 뭐 아주 법적으로 백업 받으면서 미국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면서 미국 내에서 활동을 할 텐데 또 그냥 하겠어요? 엄청나게 큰 돈을 움직이면서 활동을 할 텐데 그런 그들의 활동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우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자들의 그 다른 질문 중에 그렇다면 그 올리가르히들이 영주권을 산 뒤에 궁극적으로 시민권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또 다른 기자의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그들이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그 후에 뭐 예를 들면 5년 뒤죠. 그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것을 보면 그들이 결국에는 그 올리가르히 그들이 결국에는 미국 시민권을 딸 것이고요. 과연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에도 좀 모순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우려, 찬반 뭐 이런 걸 떠나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요. 미국은 그러니까 트럼프 당시 행정부는 러시아 이 올리가르히들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에게 제재가 아니라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판매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정체적인 컨플릭트, 재충돌 이 될 수도 있다. 모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비판에서 좀 자유롭지 못할 전망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우에 무엇보다 미국의 국가 안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는 미국 문호 개방을 취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은 더더욱 목을 죄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14세 이상의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지문 채취 그리고 집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연방 정부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런 것에 응하지 않고 나 이 불법 체류 신분인데 이거 지문도 내고 집 주소를 신고하고 하라는 것하고 불안해 좀 찜찜해 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잡아다가 최대 $5,000의 벌금 그리고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겠다라는 그런 제도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제재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그리고 돈이 많아서 $500만 미국에 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가 올리가르히든 아니든 미국 영주권까지 한 방에 뭐 기다릴 필요 없이 무슨 서류 과정 필요 없이 인터뷰 필요 없이 한 방에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국무부에서 또 한 가지 이제 그 선언한 게 있습니다. 국무부가요,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그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비자를 영구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 전 세계에 있는 비자 담당자들에게 공문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미국 내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려는 선수 중에서 트랜스젠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의 비자 발급을 우리는 거부할 것이다. 그러니 올 생각하지 마라 라고 공고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서를 작성할 때 우리 미국의 국무부가 이런 입장인 걸 알고 거짓으로 작성해서 보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낼 때 출생 당시의 성별 그대로 해야지 그 후에 무슨 수술했다고 해서 출생 당시에는 남자였는데 그 후에 무슨 수술을 했다고 해서 여자로 기재를 해서 비자 신청서를 보내면 우리는 이건 기각하는 것은 물론이요. 아예 접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영구히 그들에게는 미국 입국을 금지시켜버리겠다. 이렇게 공고문을 보냈습니다.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에 미국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건 지금도 있죠. 무슨 성별 이런 걸 떠나서 거짓말로 비자 작성서를 만들어서 미국에 접수시키면 비자 발급을 안 해주는 것은 물론요. 미국 입국을 영구히 금지합니다. 그런 식으로 출생 당시의 성별과 지금의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비자를 안 내줄 거니까 그걸 뭐 거짓말로 성별을 해서 보낸다. 뭐 예를 들어서 출생 당시 남자였는데 지금 수술해서 여자라고 자신이 주장하면 출생 당시도 여자였던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만들어서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면 우리는 영구히 그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켜버리겠다. 이런 공고문을 보냈습니다. 국무부는 외교문서를 통해서 각국 영사 담당 직원들에게 이 비자 발급을 위해서 제출받은 서류가 서로 상충될 경우, 즉 다를 경우에 출생증명서 검토 또는 추가적인 다른 서류 검토 등등을 통해서 이 모든 사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특정한 표식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특정한 표식이란 뭐냐? SWS25 그러니까 SWS25라고 딱 표식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표식이 되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전 세계 미국 영사관에서 이를 추적해서 추가적인 조치, 추가적인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의 그 교육문화국이 곧 내놓을 별도 지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별도 지침의 내용은 뭐냐?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운동선수가 미국 내에서의 스포츠 교류 등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막겠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즉 국무부 직원들에게 신청자가 여행의 목적이나 성별을 속여서 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러한 위증이 부적격 판단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면밀히 지금부터 검토할 것이다. 절대로 거짓으로 허위로 이 미국의 어떤 신청 서류를 낼 생각은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아예 크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번 지침은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뒤에 나온 추가적이고도 아주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했죠. 성전환자의 여성 경기 출전을 허용한 각급 학교에 대해서 연방정부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지침이 나오는 것인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이제 2028년에 LA에서 LA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8년 LA 올림픽에 참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기존에 적지 않은 이 성전환자 선수들에게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오늘 2028년 LA 올림픽에 성전환한 상태의 그 선수들 참가할 생각 아예 지금부터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3년 전인 지금부터 일찌감치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무부의 이번 조치 역시 이제 LA 올림픽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자, 이 밖에도 성전환 선수의 출전을 허용하는 미국 여자 축구 리그와 또 미국 여자 프로농구 그리고 향후 미국에서 열리게 된 여자 월드컵도 이제 곧 미국에서 열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경기 등에도 이번 지침이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미국의 한 연방 판사가요, 이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초법적인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우려를 재판정에서 제기했습니다. 자, 워싱턴 지방법원의 콜린 커텔리라는 판사는요, 그 공판이 있었는데 그 공판 과정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뭐 제한적이지만 나한테 올라와 있는 이 서류의 기록을 비추어 봤을 때 연방정부에서 말하는 그 정부 효율부의 조직과 또 운영의 어떤 합헌성을 생각해 봤을 때 몇 가지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 기관의 수장을 임명할 때는 대통령의 지명이라는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 연방상원의 인준이라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지명 조치와 절차 조치가 전혀 없었다. 헌법 조항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알려졌습니다만은 사실 대통령의 공식 어떤 지명, 무슨
SNS를 통해서 정부 효율부를 만들었는데 그걸 진두지휘할 사람은 일론 머스크다라고 뭐 SNS에 올리고 이런 것은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그래서 무슨 뭐 임명장 같은 걸 주는 절차도 없었고 또 의회를 통해서 인준을 받는 절차도 전혀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 이 그 공판 재판장에서요, 정부 측의 변호사 브래들리 험프리스라는 변호사가 나왔는데 그 재판부가 그의 그 험프리스 변호사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많은 질문에도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누구인지 그 정부 정부의 대리인으로 나온 변호사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부 효율부에서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무엇이냐, 공식적으로 무엇이냐 정식으로 답해 주세요라고 재판장이 말하자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아닌 것은 물론 정식으로 고용된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부 측의 대리인으로 나온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정식으로 고용된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도 조금 이제 의아스럽죠. 그래서 재판부가 또 일론 머스크의 그러면 실제 업무는 뭐냐? 라고 재차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험프리스 변호사는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에 가까운 조언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그것 이상의 정보는 저도 모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좀 의아스럽기도 하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콜린 커털리 판사는 또 물어봤습니다.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업무를 맡는 건 분명 쟁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무슨 권한을 가졌는지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험프리스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가진 권한이 무엇인지는 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상 재판부가 정부 효율부라는 곳의 탄생과 그리고 존립 자체에 대해서 위헌 소지를 지적한 것이고 또 정부 측의 변호인으로 나온 험프리스 변호사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공판 과정이 어제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캐나다에서 아주 흥미로운 지금 현상이 하나 일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일론 머스크의 그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해야 한다라는 청원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캐나다 의회 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캐나다 시민권을 취소해달라라는 청원에 사인을 한 사람들이 현재 30만 명이 넘어섰고요. 서명자는 매일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 앞으로 제출된 이 청원서는 일론 머스크는 캐나다를 미국의 한 주로 만들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이 같은 정책에 일조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캐나다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면서 때문에 그의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우리는 캐나다 시민으로서 캐나다 총리에게 일론 머스크의 이중국적 지위 시민권을 박탈하고 그의 캐나다 여권을 즉시 취소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신민주당의 찰리 앵거스 의원이 지난 20일자로 발의한 이 청원은 지금 이제 5, 6일 지났죠. 예, 지금까지 캐나다 언론을 통해서 이제 캐나다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서명한 사람들의 수가 지금까지 30만 명이 훌쩍 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주요 매체들이 이 내용을 보도해서 미국 사람들도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예요? 청원에 서명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속도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죠. 1971년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일론 머스크는 18살 생일이 되기 직전에 캐나다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출신인 어머니를 따라서 그때 이제 18살이 되면 이제 국적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18살 되기 전에 캐나다를 갔고 그래서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또 미국에 와서 2002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아프리카 국적은 없고요. 캐나다 국적 후에 미국 시민권을 딴 캐나다, 미국 이중국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면 이제 복수국적자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이같이 일론 머스크의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하자라는 청원서가 올라와서 사람들이 서명을 막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어떤 사람이 SNS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 사람의 SNS에 들어가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요. 하하하, 캐나다는 진짜 나라도 아닌데 뭐. 이렇게 썼습니다. 본인도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데 캐나다가 진짜 나라가 아니다라고 댓글을 올렸다면 이게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때는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었지만 지금은 나 뭐 미국 국적 있으니까 이제 그거 필요 없어. 뭐 박탈하려면 박탈해. 뭐 이런 마음인가요? 여하튼 댓글을 그렇게 올려서 캐나다 사람들이 지금 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더 반발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연결되는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그 전기차 사업에 있어서는요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다지 크진 않지만 유럽 쪽에서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럽에서는요 전기차 판매량이 1년 전보다 37%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전기차 판매량은 늘어났어요, 많이. 그런데 그 와중에 테슬라의 판매량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떨어졌다면 테슬라 판매량이 하락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테슬라만 나홀로 유럽에서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의 그 주요국에서 판매가 더 저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을 보면 독일에서는 2021년 7월 이후에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2022년 8월 이후에 최악의 성적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요, 중국에서 진출한 그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비아디. 영국에서는 중국의 그 비아디에게도 지금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그 테슬라의 판매량 하락은 머스크의 그 유럽 정치 개입에 대한 반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독일 총선을 앞두고 독일의 그 아주 초극우 정당과의 대담이 있는 그런 방송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고요. 또 영국의 그 진보적인 영국 총리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수치다라면서 비판하는 등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간섭하고 개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유거브라고 있습니다. 그 유거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비호감이다라는 답변이 모두 대략 한 71%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셀폰, 스마트폰, 갤럭시입니까? 아니면 아이폰이십니까? 뭐 아이폰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한인들은 이제 뭐 갤럭시 많이 쓰고 또 이제 한인들 중에서 이사나 또는 대부분의 이제 미국인들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이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이폰에는요 이 딕테이션이라는 그 받아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아이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음성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받아 쓰는 거죠. 그런데 그 음성으로 말을 하면 텍스트로 전환해서 그 단어를 말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토리 뉴스 뭐 이렇게 말하면 뭐 한국말로 스토리 뉴스 나오든지 아니면 영어로 스토리 뉴스 나오든지 그렇게 음성으로 말을 하면 그 문자로 이렇게 받아 써서 띄워주는 표기해주는 그런 기능이 아이폰에는 있는데. 그 딕테이션 기능에서 아이폰이 엄청난 일을 지금 저질렀습니다. 뭐냐면 아이폰에서 이 받아쓰기 딕테이션 기능을 사용을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인종 차별주의자. 이게 이제 말을 잘못하면 유튜브에서 좀 금지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인종적으로 뭐 차별을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인종 무슨 주의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영어 단어가 떠오른 게 아니라 트럼프라고 문자가 단어가 팍 떴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폰이 다 그런 게 아니고 또 계속 그러는 건 아니고요. 특정 아이폰에서 일시적으로 한때 그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난동을 부리다라는 뜻의 어떤 그 영어 단어를 딱 말을 하니까 그때도 트럼프라고 그 텍스트가 확 떠올랐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한 3, 4초 있다가 탁 고쳐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일국의 대통령인데 그래도. 이에 대해서 이제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측은요. 때때로 음성 인식 모델이 어떤 겹치는 단어를 잘못 표시할 수 있다라면서 우리는 이 받아쓰기 기능, 딕테이션 기능의 문제를 지금 알고 있고 수정 프로그램을 그래서 배포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버그가,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단순한 기술적인 오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원더러시 AI 창립자이자 애플에서 그 음성 비서 시리라고 하죠. 시리. 그 시리를 만드는 그 팀 출신인 존 버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의 내부 사정을 잘 알죠. 자기가 그 안에서 시리를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존 버키는 이 문제가 최근 그 애플 서버 업데이트라는 것을 한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애플이 AI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수집한 많은 데이터가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 그것은 나는 개인적으로 좀 작다라고 본다. 그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본다. 그럼 뭐 일종의 인재, 사람이 만든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시스템 어딘가에 소프트웨어 코드가 인종을 좀 차별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뜻하는 그 단어를 입력할 때 트럼프라는 단어로 변환되도록 설정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설정돼 있었을 가능성. 제가 과거형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제대로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건 심각한 장난의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면서 누군가 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코드에 버그를, 그러니까 오류될 수 있는 문제를 몰래 심어 놨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의 AI가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킨 것은 물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도 이 시리는요, 그러니까 시리라는 게 이제 뭐 시리 뭐 어떻게 해줘 뭐 이런 기능이 애플 전화기에 있죠. 그 시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하면 그 답변으로 갑자기 아무만 안 하더니 어떤 그 누드 사진, 나체 사진을 확 올려주는 그런 오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렇게 되도록 누군가가 내부에서 시스템, 그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살짝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일단 지금은 다 해결은 됐었는데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애플의 아이폰에서 그런 일들, 이게 기계의 오류냐 아니면 인간의 인위적인 순간적인 장난이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항공기, 여객기를 탈 때 항공기 내 반입 가능한 보조 배터리나 또 뭐 전자담배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화재 우려가 일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지난달에 그런 일이 있었죠. 보조 배터리는 화물에 실지 못합니다. 가지고 타야 돼요. 근데 가지고 타서 기내 선반에 올라놨는데 거기서 불이 났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한국공항공사와 또 한국 내 7개 항공사가 지금 대국민 홍보에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한국 내 14개 지방공항을 운영하는 게 한국공항공사입니다. 그 공항공사는 김포공항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그리고 진에어 등 7개 이 항공사의 직원들과 함께 다 모여서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기내에 반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할 때 이제 위험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거 위탁 수화물 배기지로 붙여야 되겠구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 보조 배터리는 절대 수화물로 붙이는 게 아니고 갖고 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는 그냥 막 갖고 탔는데 이번에는 갖고 타되 잘 관리해서 타라라고 이제 캠페인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보조 배터리는 기내 반입 시 항공사가 이제 항공사가 이제부터 주겠다라는 거예요. 항공사가 제공하는 투명한 비닐백에,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하고 또 절연 테이프,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테이프로 잘 뚫뚫뚫 쌓아서 붙여서 눈에 보이는 곳에 놓아야 한다. 또는 자기 몸에 소지하고 갖고 비행기에 타야 한다.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는 수화물 위탁이 금지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꼭 갖고 타되 비닐봉지, 플라스틱 백에 넣어서 갖고 타고 비행기 안에서도 보관할 때도 기내 선반에 놓지 말고 내가
뭐 비행기 운행 중에 늘 볼 수 있도록 뭐 앞자리에 이렇게 놓는다든지 내 가방에 들고 있다든지 하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라라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뉴스를 쫙 전해드린 내용 중에 거의 한 60, 70%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얘기만 잔뜩 하다가 오늘은 좀 그 외의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지 못하고 끝난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떤 정책이나 또는 정책 변화 등등등 또 새로 나오는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 두 사람의 입에서 거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점, 어떤 특정 정책을 말씀드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또 하나의 하루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